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병원에 오셔서 주로 대장, 항문 진료를 받고 가시는데 그 이외에 요즘에 그 많은 그 사망 원인을 차지하는 심혈관 질환, 특히 고혈압 연관된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심혈관 질환이 무엇이냐? 심혈관 질환, 여러 가지 질환이 합쳐진 것을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는데, 고혈압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심장 질환, 류마티성 심장 질환, 그 다음에 관상동맥 질환,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그 말초혈관 질환을 다 합쳐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분야는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둘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혈관 질환은 주로 신경과, 신경외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대부분 질환은 순환기내과 혹은 심장내과에서 보고 있고, 고혈압 관련된 질환은 그 이외에 일반 내과에서 모든 과에서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이건 세계적인 그 지역별로 그 심혈관 질환의 유병,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유럽 쪽 사망률이 굉장히 많고요. 1년에 490만 명 정도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고,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390만 명, 그리고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380만 명 정도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구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포가 달라서 어디에서 많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다 많다고 보시고요. 특히 이제 이 서태평양 지역은 인구가 상당히 적은 편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통계를 낸 우리가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방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절을 함으로써 이것을 없애주면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예방 가능하지 않은 건 어떤 것이 있느냐? 사람은 다 나이가 먹으면 기운이 진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예방할 수가 없죠. 다음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러한 그 사망 요인 가운데 그 고혈압이 첫 번째 원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말씀드리면 담배, 흡연,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체중이 적게 나가는 것도 이건 심혈관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체중이 너무 적게 나가도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여러 기능이 떨어져서 오래 살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성과 관련된 문제고, 그 다음에 과일, 야채의 그 섭취가 적을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비만이 이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환경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이하고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남자든 파란색은 남자, 보라색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그 심혈관계에 특히 이것은 관상동맥 질환을 말하고 있는데 심근경색 같은 것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는데, 남자의 경우는 55세를 기점으로 해서 갑자기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55세만 넘는 것만 해도 위험인자에 들어갑니다. 여성의 경우는 남자에 비해서 조금 더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여성의 경우도 65세가 넘어가면 발생률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는 65세가 넘으면은 고위험군에 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뇨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혈압의 분포, 혈압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파란색으로 당뇨가 있을 경우는 당뇨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거의 2배 혹은 3배의 그런 심혈관계 사망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인자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게 남성이나 여성이냐,
어쩔 수 없죠. 나이, 이건 뭐 먹어가면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을 경우, 가족력 중에 특히 나의 친족 중에 남자의 경우는 55세 이전에, 여자의 경우는 65세 이전에 심혈관 질환, 즉 그다음에 심장마비 이런 그 가족력이 있다면 그게 나한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생활 습관 중에서는 운동 있죠. 그다음에 담배, 그다음에 술 많이 마시는 게 포함이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비만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어느 정도 줄여준다면 심혈관 질환을 그만큼 더 예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위험인자가 한 개 있는 것과 혹은 두 개, 세 개, 여러 개 있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표가 좀 보기가 어려우실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기본이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본인데, 여기에 담배를 피우면 심혈관계 사고가 날 확률이 2배, 3배 정도 되죠. 당뇨가 있다면 역시 2배가 넘습니다. 고혈압이 있는 경우도 역시 2배 가까이 됩니다. 고지혈증 있는 경우도 4배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담배도 피우고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고지혈증이 같이 있다면 이거의 그 위험도는 갑자기 20배로 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험인자가 한두 개 있는 것과 혹은 3개, 4개 이상 합쳐진 것과는 그 위험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험인자들은 한 가지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혈관이 망가지는 겁니다. 혈관이 망가지는데, 예를 들어서 혈압이 고혈압 혹은 고지혈증, 이상지혈증, 담배, 당뇨, 그 다음에 나이가 먹는 것, 가족력, 남자는 좀 더 위험하죠. 이런 것들이 혈관에 기름이 끼고 혈관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그 다음에는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좁아지기 시작하다가 여기서 그 동맥경화반이 찢어지면서 터지면서 여기 혈전이 생겨서 혈관이 막히게 됩니다. 이럴 때 급성 심혈관 사고가 나는데, 뇌혈관이 이렇게 돼서 막힌다면 중풍, 뇌졸중이 오게 되는 것이고, 심장혈관이 막히게 되면 협심증에서 심근경색으로 넘어가서 급성 반동맥 증후군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심장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이게 딱딱하게 굳어지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그 혈관이 좁아져서 딱딱하게 굳어졌다고 더 막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변화가 있을 때 혈관이 좁아지기 시작하고 기름이 끼어서 부드러운 동맥경화반이 생겼을 때에 막히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40대에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40대, 50대 생활이 불안정함으로 인해서 혈관이 이런 갑자기 막히게 되고 그런 사고가 많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 나이대에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나이가 드셔서 7, 80대 들어가면은 혈관이 이렇게 그 동맥경화가 생겼던 것이 다 딱딱하게 굳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협심증 증상은 잘 생기지만 갑자기 터지는 일은 조금 줄어듭니다. 오히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갑자기 체중이 는다거나 평소에 수십 년 동안 같은 체중을 유지했었는데 느는 경우,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계속 괜찮았는데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 혈압이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이런 그 특정 기간에 변화가 심하게 올 경우에 더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것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혈압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혈압이란 무엇이냐? 수압 있죠. 그래서 수압이 낮으면 높은 아파트,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 아파트는 밑에서부터 올려주니까 위에까지 잘 안 올라가죠. 그건 수압이 낮아서. 그렇죠. 그럼 혈압은 무엇이냐? 혈관 내의 압력을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온 몸에 공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요 장기에 공급을 해주는데,
그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시도한 것이 말의 목에다가, 목에 있는 동맥, 경동맥에다가 대롱을 꽂아가지고 피가 얼마만큼 올라가는가를 실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최초의 혈압을 측정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수은을 사용한 혈압계, 그래서 여러 가지 혈압계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혈압에는 위아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펌프질을 할 때에 이렇게 쥐어짤 때가 있고 이렇게 심장이 확장할 때가 있습니다. 쥐어짤 때는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주는 그런 압력을 가하는 식이고, 그 다음에 확장할 때는 그 온몸으로 갔던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것을 빨아들이는 그러한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수축기, 확장기 하기 때문에 그 위의 혈압을 수축기 혈압 혹은 최고 혈압, 아래 혈압을 확장기 혈압 혹은 최저 혈압이라고 합니다. 옛날엔 이완기 혈압이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심장이 펌프질을 하는 것이 그냥 이게 확장하는 게 자동적으로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힘을 줘서 이렇게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확장기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혈압을 여러분들이 뭐 다 경험을 하셨겠지만 지나가다 뭐 팔쑥 집어넣고 잰다거나 혹은 병원 가서 혈압을 재거나 아침에 재거나 저녁에 재거나 혈압이 같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게 잴 때마다 다른데 뭐 뛰고 나면 또 올라가고 또 쉬면 또 떨어지고 또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 혈압이 더 내려가고 이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체 활동, 감정, 흥분하면 혈압이 올라가죠. 실제로 어떤 분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그 한 20년 벌써 된 것 같은데 남서울병원에, 여기 다 오래 사셨으면 아시겠지만 남서울병원에도 제가 한 7년 반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 있을 때인데 고혈압으로 잘 다니시는 분이에요. 혈압 조절 웬만큼 됐어요. 그런데 병원에 오셨는데 그 병원 앞에서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시비가 붙으려고 그러는 순간 갑자기 머리가 터져서 풍을 맞았어요. 그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아주 돌발적인 상황에 감정의 심한 변화로 혈압이 갑자기 올라서 그런 문제가 있던 혈관이 터지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의 변화에 따라서도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흥분하면 혈압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4시간 혈압을 측정을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가? 요거는 이제 잘 때, 요거는 깨어나서, 그 다음에 요건 낮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경우인데,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이 잘 때는 혈압이 가장 많이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면서부터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죠. 이거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 두 가지 자율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그래서 교감신경은 낮에 주로 전쟁을 위해서 활동하는 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쉴 때 평안을 주기 위해서 활동하는 신경입니다. 이것이 낮에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다가 밤에 부교감신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밤에 넘어갈 때는 서서히 넘어가기 때문에 넘어가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잠이 들면서 스스로 잠이 드는데 잠에서 깰 때는 그게 갑자기 전쟁의 신호로 바뀌기 때문에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다가 혹시 전화벨 소리에 깨신다면 갑자기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거는 자다가 부교감신경 지배하에 있었는데 갑자기 전투 모드로 바뀌니까 심장이 놀라서 벌떡벌떡 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건 병이 아니고요. 원래 급격하게 변화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혈압이 가장 많이 오릅니다. 변화가 제일 심하죠. 그래서 심혈관 사고도 이때에 가장 많이 납니다.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될 시간입니다. 낮에는 활동 상황에 따라서 혈압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하다가 또 밤이 되면 쉬면서 혈압은 내려갑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혈압을 잴 때 언제 재야 되고 어떤 것을 고혈압이라고 하고
이거를 정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부터가 고혈압이냐?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혈압이 어떻게 생기느냐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대부분의 그 혈압은 발생하는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건 원인을 모른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합쳐져서 혈압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감정의 변화도 혈압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또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혈압이 잘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염분 섭취가 많아도 혈압이 올라가고 체중이 올라가도 혈압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받아도 올라가고 나이 들면서 저절로 혈압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술을 마셔도 술을 깰 때 혈압이 올라가고요. 담배를 피우시면 30분 정도 혈압이 올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을 재실 때는 반드시 담배를 피우고 나서 30분 이상 지나서 재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운동을 안 해도 혈압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인 질환에 의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드뭅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혈압의 증상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나는 혈압 때문에 어디가 아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증상이 없거나 모릅니다. 자기가 모르게 지나갑니다. 증상이 있는 게 가끔 있습니다. 뭐 아침에 급격하게 변화가 있죠. 혈압이. 그럴 때 머리가 아프다든가 어지럽다든가 뒷목이 뻣뻣하다든가 걸을 때 숨이 차고 가슴이 뛴다든가 시력이 나빠진다든가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증상은 혈압이 오래 진행이 돼서 벌써 합병증이 올 때쯤 되면 나타납니다. 그 이전은 대부분이 증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혈압이 높으면 왜 나쁜가?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혈압이 나쁘면 어떤 게 문제가 생긴가? 혈압이 높으니까 수도관 지나가다 가끔 보실, 이 근처에서는 보실 일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수도관 터져가지고 물이 새는 거. 어렸을 때는 가끔 본 것 같습니다. 압력이 센데 수도관이 약하니까 수도관이 파열이 되면서 터지는 겁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이 병들어 있다면 높은 압력에 있을 때 당연히 터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동맥경화가 점점 빨리 심해집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뇌출혈, 뇌혈관이 터지는 거죠. 뇌경색, 뇌혈관이 막힙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이건 심장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을 말합니다. 심부전,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대동맥 박리 및 파열, 이건 대동맥이 압력을 못 이겨서 찢어지는 겁니다. 망막출혈 및 실명, 이건 눈에 있는 혈관이 터지는 겁니다. 눈의 혈관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이 붓고 급사, 갑자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신부전, 콩팥이 망가지는 이런 합병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걸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면 뇌의 기능, 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알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이 뇌가 얼마나 오랫동안 보존될 것이냐, 내가 나이 들도록 치매가 안 걸리고 얼마나 잘 견딜 것이냐 하는 것이 관심사 중에 하나일 텐데 고혈압도 치매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그 혈관이 터져서 피가 이렇게 고여서 뇌출혈된 걸 보여주고 있고 그런 반신불수가 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혈관이 좁아져서 막히거나 혈전이 생겨서 핏떡이 생겨서 막히는 경우면 뇌의 일부가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T를 찍으면 이렇게 시커멓게 보이죠. 이런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심부전인 경우인데 요거는 제가 최근에 까지도 지금도 보고 있는 환자였는데 젊은 친구였습니다. 나이가 30대 중반이었는데 숨이 차다고 그래서 왔어요. 다른 증상이 아니고 숨이 차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혈압을 재보니까 200이 넘습니다. 그래서 심장 초음파를 해봤더니 심장이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뛰지를 못해요. 이러고 있어요. 심장이 펌프질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심장이 그 펌프질을 못하고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벌써 젊은 나이에 혹시 선천적으로 심장 기능이 근육이 나빠서 이런 병이 생겼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심장 근육이 나빠서 생긴다면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약을 써도 좋아지지도 않고
결국에는 심장 이식 수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됐지만 위로가 된 건 혈압이 높다. 혈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혈압에 의한 것이라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처음에 찍은 엑스레이가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심장이 지금 굉장히 크죠. 이거는 최근 엑스레이입니다. 이 심장에 비하면 상당히 날씬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혈압에 의해서 심장이 부어서 심부전이 생겨서 생긴, 그리고 폐에도 물이 차고 있는, 여기는 이제 시커먼데 여기는 약간 좀 희끗희끗한 것들이 보이죠. 그래서 폐에 물이 심부전이 생기면서 폐에 물이 찬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혈압 조절을 잘 해줌으로써 심부전이 다 해결되고 증상도 없어지고 지금은 잘 사회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심장이 저렇게 붙진 않더라도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압력을 많이 받다 보면 이렇게 돼야 될 심장이 요 벽의 두께를 보시면은 이제 날씬하죠. 물론 이렇게 수축을 할 때는 두꺼워집니다. 근데 심비대가 오면 이게 두꺼운 정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심비대에 합병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혈관에 이렇게 기름이 끼면서 좁아지면서 심근경색. 심근경색 이 정도의 표정을 짓는다면 저 사람은 혹시 심근경색이 아닌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앰뷸런스로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저희는 심장센터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으로 가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이게 특정 병원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최근에 이런 심혈관 질환의 경우는 저렇게 혈관이 막힐 경우는 넓혀주고 혹은 뚫고 스텐트를 넣고 해야 되는데 현재는 심장센터가 있는 데가 제일 가까운 데가 그런 쪽이니까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괜히 저희 병원에 오시면 응급실이 없어서 다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 이거는 이제 심장 혈관 촬영을 한 건데 왼쪽 혈관이 한 가닥으로 나오다가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오른쪽은 한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피가 잘 통하고 있는 정상 혈관인데 아까 심근경색이 오거나 협심증이 오거나 그러면은 심장 혈관이 이렇게 지금 좁아져 있습니다. 이 부분 한 군데에서 좁아져 있고 여기는 거의 좁아져서 막힐 듯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풍선을 집어넣어서 넓혀주니까 이렇게 넓혀졌습니다. 지금은 이 부분에다가 스텐트라고 하는 쇠로 된 망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넓혀주면 그런데 그것도 다시 막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약은 더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약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혈관 3개가 다 막힐 경우는 스텐트로도 안 돼서 혈관을 이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관성동맥 우회로 수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혈관을 이어서 이렇게 따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거는 이제 대동맥이 찢어져서 여기 안에 안에 내막이 찢어져서 너덜너덜 거리는 게 여기 요거는 MRI 촬영인데 잘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혈압 조절을 안 하시면 이렇게 대동맥이 안에서부터 찢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보시기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건 미국에서 한 연구인데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혈압을 다 쟀습니다. 나이는 35세에서 57세 사이에 환자들 주로 콜레스테롤 보기 위해서 먼저 한 연구인데 혈압도 다 같이 재고 여러 가지 검사도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혈압을 다 쟀어요. 콜레스테롤 다 쟀습니다. 그리고는 1등부터 10등까지 쫙 줄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10등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를 어떤 숫자로 했냐면 35만 6,222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의학 연구상에서 굉장히 많은 수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35만 명이 넘는 숫자를. 그래서 5년 간격으로 그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5년, 10년, 15년, 20년, 25년까지 지금 그걸 연구를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혈압이 제일 낮은 사람부터 제일 높은 사람까지 줄을 쫙 세워서 과연 이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심혈관 질환이 얼마나 생길 것인가를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게 이쪽 왼쪽에 있는 부분이 혈압이 제일 낮으신 분들입니다. 여기는 112에 71이 안 됩니다. 여기는 112에 71부터 118에 76입니다. 우리가 정상 혈압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120에 80. 예. 그럼 120에 80은 어디쯤 있느냐? 지금 3번하고 4번 그 무렵에 있는 것 같아요. 예, 120에 80. 그래서 혈압이 쭉 올라가면서 보니까 제일 높으신 분들 142에 92, 151에 98 이런 쪽을 보니까 혈압이 112에 71 정상이 아니고 제일 낮은 분들에 비해서 그분들에 비해서 이거는 그 심장 혈관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지금 보면 거의 3배 반 정도 되죠. 여기는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130에 86이라 해도 안전한 게 아니고요. 혈압이 제일 낮은 분들에 비하면 벌써 50% 정도 사망률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혈압을 이 사람은 혈압이 높아서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어느 한 혈압으로 자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를 수 없이 혈압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올라갈수록 심장질환 혹은 뇌질환이 생길 확률이 점점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뇌졸중에 관련된 겁니다. 풍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조금 더 심합니다. 혈압이 제일 낮은 사람과 제일 높은 사람을 비교했더니 150에 98이 넘어가는 제일 높은 10분의 1이 제일 낮은 10분의 1에 비해서 거의 8배 정도의 뇌졸중이 올 확률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밑에도 142, 92도 4배 이상의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압의 기준을 정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기준을 이건 최근 겁니다만은 언제 어떻게 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예를 들어서 제 앞에서 수은 혈압계로 쟀을 때 혈압이 140에 90 이상이면 우리가 고혈압이라고 하자 하고 정했고, 그 다음에 24시간 혈압을 측정을 했을 때는 그 평균이 125에서 130만 넘어도 고혈압이라 하자, 아래가 80만 넘어도 고혈압이라 하자 이렇게 됐고, 낮에 잰 혈압은 130에서 135 혹은 아래가 85만 돼도 고혈압이라 하자. 그리고 밤에 잰 혈압은 120에 70만 넘어도 고혈압이라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집에서 잰 혈압은 130에 135 이상 혹은 아래가 85 이상만 돼도 고혈압이라 하자 한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느 숫자가 고혈압이라고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재는 게 고혈압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고혈압 기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의 혈압이 160이 넘으면 고혈압이다. 140이 넘으면은 그건 경계역 고혈압이다. 그 다음에 140 밑으로 내려가면 이건 정상이다. 이렇게 정했었어요. 왜 그렇게 정했냐? 그 당시에는 그 정도만 조절을 해도 심혈관계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졌어요. 아까 그 대규모 연구에서 보니까 혈압을 낮추면 낮출수록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을 이렇게 다시 이건 미국에서 새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이 120이 넘으면 일단 정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120이 안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래 혈압은 80이 안 돼야 된다는 겁니다. 벌써 120에 80이다. 그러면은 이 새로운 기준에 의하면 고혈압 전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120에 80은 정상이 아니라 고혈압의 전 단계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고혈압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1단계 고혈압은 140에 90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 다음에 160에 100이 넘어가면
2단계 고혈압으로 하자 하고 이건 미국의 기준을 정했고 우리도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럽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혈압이 높으면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혈압이 높으면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담배를 피든 안 피우든 당뇨가 있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젊든 나이 많든 혈압이 높으면 이러한 질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만성 신장질환. 아주 골치 아프죠. 만성 신장질환, 콩팥이 망가지면 신장 이식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2번, 3번씩 가서 몇 시간씩 누워서 혈액 투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게 다 혈압으로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하느냐? 115에 75인 혈압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115에 75면 똑같습니다. 정상. 그러나 115에 75부터 위의 혈압이 20 혹은 아래 혈압이 10 올라갈 때마다 2배씩 위험도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혈압이 지금 135에 85다. 그러면 벌써 이런 질환들이 생길 확률이 2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쟀는데 135에 85야. 나는 괜찮아. 고혈압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확률은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정합니다.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이유가 큽니다. 혈압을 많이 내리면 내릴수록 좋습니다. 135에 85만 돼도 혈압약을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쓰는 게 좋습니다, 사실. 그런데 왜 그 기준을 안 정하냐?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약을 써야 될 사람이 너무 많고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비용을 너무 많이 대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서 가장 적은 비용을 대고 가장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혈압이 어디냐. 그거를 정한 것이 바로 고혈압의 치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의학적인 기준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사회적인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를 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여유가 있다면 그렇다면 혈압을 더 내리면 나한테는 훨씬 좋습니다. 요거는 조금 오래된 거지만 이제 요게 그 남자의 그 평균 수명이 73.5세였을 때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근데 지금 좀 늘었죠. 지금 35세인 남자가 혈압이 120에 80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73.5세까지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0에 90이다. 치료를 안 한다면 수명이 67.5세로 줍니다. 이 사람이 140에 95인데 나 치료 안 해. 약 안 먹어. 그러면 62.5세로 줍니다. 이 사람이 150에 100입니다. 그런데 나 치료 안 하고 살 거야. 병원하고 담 쌌어. 그러면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나이는 55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를 해야 되는데도 치료를 안 한다면 수명이 많이 줄게 됩니다. 그냥 주는 게 아니죠. 푹 맞고 치매 오고 심근경색 이런 거 앓으면서 평균적으로 15년 정도 줄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당신 고혈압이 있는데 치료해야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치료 받으십시오. 안 한다면 수명이 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합병증을 다 앓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혈압을 조절한다면 과연 혈압을 낮추면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느냐? 그게 항고혈압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혈압약을 씀으로써 혈압을 내리면 이만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풍이 35 내지 45% 정도 줄게 됩니다. 심근경색이 20 내지 25% 줄게 됩니다. 심부전이 50% 줄게 됩니다. 혈압을 내리면 이만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수축기 혈압을 12 정도만 낮춘다 하더라도 11명 치료할 때마다 1명의 사망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오랜 시간을 두고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1970년대하고 2000년대에 들어서 그 관상동맥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고혈압 약제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게 사실 70년대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가장 기본적인 이뇨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효과가 좀 덜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에 들어서 더 좋은 약이 나오고 90년대에 들어서 더 좋은 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들이 많이 나오면서 혈압의 조절이 점점 증가했죠.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심혈관 질환으로, 그러니까 심장 질환으로 사망하는 환자 수가, 사람 수가 점점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뇌혈관 질환으로, 그러니까 뇌졸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혈압의 효과가 뇌로 먼저 갑니다. 그래서 혈압을 조절한다면 뇌졸중의 예방 효과가 훨씬 크고 그 다음에 심장질환 예방 효과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적으로도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고혈압 약제의 그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그 70, 80년대에 들어서 이런 고혈압 약제들을 사용함으로써 아까 같이 그런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혈압은 어떻게 치료하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혈압은 그 자체가 심혈관 질환이기도 하지만 다른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고혈압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내가 과연 이 혈압이 가지고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혈압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를 아는 게 사실 더 중요하죠. 내가 어느 정도 위험하다면 더 큰 조치를 할 것이고, 위험하지 않다면 좀 쉬어도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혈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그 인식을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98년, 2001년, 2005년, 2007년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혈압이 있는지 알고 있다. 이거는 혈압 치료하고 있다. 이거는 혈압이 조절되고 있다를 통계를 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해가 가면서 알고 있다도 점점 늘고 치료하고 있다는 또 점점 늘고 조절이 되고 있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도 38%의 환자만이 고혈압이 조절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3분의 2 정도 되는 환자가 아직도 조절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98년에는 6.8%밖에 안 됐죠. 2001년에는 15%입니다. 그나마 지금 많이 늘어서 38%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좀 잘 사는 나라일수록 조절되는 일이 좀 많고, 이게 2000년 통계인데 중국은 3%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는 2000년대도 한 10% 정도 됐었죠. 전 세계적으로도 그 혈압은 잘 조절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혈압을 어떻게 해야지 조절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됩니다. 담배에 대해서는 타협의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줄이면 훨씬 낫겠지만 끊는 것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술은 끊으시는 게 제일 좋지만 조금씩 드시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약간의 타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체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체중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체중은 고혈압뿐만이 아니라 당뇨, 고지혈증 이런 데 모든 데가 다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싱겁게 드셔야 되고 스트레스를 푸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은 여러 가지 다 본인이 하시기 적당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다치지 않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나이 드셔서 운동을 하시다 보면 운동하다 다칠 수 있어요. 발목이 삐었다. 그럼 그 다음에 운동을 한참 못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돈 안 들고 쉬운 운동을 하셔야 돼요. 언제나 하실 수 있는 거 걷는 겁니다. 바로 나가서 걸으세요. 이 근처에 아주 좋은 데 있습니다. 걷는 게 정말 가장 간편하고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돈 안 들어가는 그런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운동 중에서 본인이 좋아하시는 게 있다면 하시면 됩니다. 조심할 건 다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많은 그 근력 운동은 근육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또 심장에 무리 줄 수 있습니다. 혈압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할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섞어서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혈압이 어느 정도 떨어지느냐 보면 체중을 조절한다면 체중을 10kg을 줄인다면 혈압이 5 내지 2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 식단, 앞으로 식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고혈압 식단을 하신다면 그것도 8 내지 14 정도, 싱겁게 먹는 것도 2 내지 8, 운동하시는 것도 4 내지 9, 술을 절주하시는 것도 체중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의 효과는 생각보다 그렇게 혈압을 많이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거나 운동을 해도 콜레스테롤이 떨어지지 않거나 운동을 해도 다른 그 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혈압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아주 안 하는 사람이 조금 할 때 효과가 제일 크고 적당히 하는 사람이 심하게 할 때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평소에 적당히 하고 있다. 그러면 굳이 더 할 필요는 사실은 없습니다. 고혈압이 약물요법입니다.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혈압 벌써 처방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이건 설명해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고혈압의 조절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 돼갑니다. 조절 목표가 이게 다 다릅니다. 이건 미국의 경우, 이건 유럽의 경우인데 모든 환자는 다 140에 90 밑으로 내려야 한다. 이거 하나는 일치합니다. 140에 90 밑으로 내려야 한다. 당뇨병이 있을 땐 다릅니다. 당뇨병이 있으면 미국의 경우는 130에 80 밑으로 내려야 한다. 유럽의 경우는 그거는 같은데 거기에 단백뇨가 있을 경우는 125에 75 밑으로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어렵죠. 예? 그 다음에 심근경색, 뇌졸중, 신장기능 이상이 있을 경우는 130에 80 밑으로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도 만성 신장질환이 있을 때는 130에 80 밑으로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혈압을 어느 정도까지 내려야 하는가를 스스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혈압이 이런데 내 몸은 내가 잘한다. 나는 이 정도만 조절하면 돼. 하는 생각은 해로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혈압을 가지고 약을 써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다른 약을 또 추가해야 되겠다 하는 거는 단순히 혈압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조건을 가지고 이거는 이러한 위험인자가 있다. 이 사람은 혈압은 높지만 별로 위험하지 않다에 따라서 처방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조금 어려운 표가 될 수도 있겠는데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인자가 있느냐, 조직 손상이 된 게 있느냐, 당뇨가 있느냐, 심혈관 질환이 있느냐에 따라서 위험인자가 어느 정도 위험인자한지를 달라집니다. 이거는 담당 선생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자고 그러면은 하십시오. 왜냐하면 검사를 해야지만 나오니까. 예. 이건 단순히 소변 검사만 가지고도 이런 단백뇨, 미세알부민뇨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 검사 하자고 그러면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콩팥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혈압의 위험도가 혈압이 이게 지금 120에 80부터입니다. 여기는 180에 110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지만 위험도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위험인자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혈압하고 이런 위험도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쪽 표현은 혈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점점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혈압 치료 기준이 140에 90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혈압이 160에 100이라 할지라도 여기 보면 170에 105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179에 109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다른 위험인자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러면 식이요법, 운동, 체중 조절을 수주간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혈압인데도 약을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셨는데 혈압을 가서 쟀는데 쟀더니 170에 105예요. 근데 선생님이 약을 안 주는 거예요. 나 혈압이 이렇게 높은데 왜 약을 안 줍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약을 안 쓸 수 있습니다. 왜? 쓰지 말라고 돼 있어요. 위험인자가 없다면, 전혀 위험인자가 없을 경우는 몇 주간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체중 조절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또 다른 극단입니다. 이 환자는 지금 혈압이 120에 80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정상 혈압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생활요법 플러스 즉각적인 약물요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20에 80인데 당장 혈압약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죠. 그러나 이것이 여러 가지 위험인자를 다 종합한 그러한 종합적인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최근에 나온 그 유럽에서 그 많은 의학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혈압약을 어떤 분은 하나를 쓰는데 어떤 분은 두 알 쓰고 어떤 분은 세 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통계를 내봤더니 그 혈압을 조절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를 통해서 대부분의 환자가 두 가지 이상 혹은 일부는 세 가지 이상까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약을 써서 조절이 안 된다면 두 가지 혹은 세 가지까지도 쓰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제 오래 기다리셨는데 자, 이거는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이거하고 잘 보십시오. 1974년에 란셋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 의학 잡지입니다. 여기에 실린 내용인데 65세 이상의 환자에게 고혈압 약제를 사용한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면 약 쓸 필요 없다. 그냥 돌아가실 때까지 편히 쉬다가 가셔라. 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74년 그렇게 오래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78년입니다. 이거 영국입니다. British Medical Journal이라고 유명한 영국 의학 잡지입니다. 여기 나온 내용은 혈압이 200에 110을 넘지 않고 특히 나이가 많다면 혈압약을 쓰면 안 된다 라고 썼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의학 지식에 상당히 반대되는 얘기죠. 지금도 85세가 넘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혈압을 조금 낮춰주면 그만큼 더 심혈관계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에 110이라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표에 있어서도 당장 혈압약을 사용을 해야 되는 혈압이죠.